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자주 오신 분들은 제가 얼굴을 상당히 기억해요, 지금. 네. 양도소득세를 지금 여러 시간째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걸 몇 시간 안 했어요, 양도소득세를. 그런데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이 부분에 질문이 제일 많기에 금년에는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을 뵙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 아니면 어디 가서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분을 만납니까? 안 되지.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어저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인연이라고 하는 건가, 인연. 인연이겠어요? 아니면 운명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연인가? 비슷한데 개념이 조금씩 다르다고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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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연. 예, 필연도 우연은 우연이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제가 불교 잘 모릅니다만, 불교에서는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어쩌면 수억 년부터 쌓이고 쌓여서 오늘 이렇게 만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교 방송도 제가 가끔 듣거든요. 자주 들어요. 인연이 그렇게 되다. 그래서 우리가 전생에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야 가령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좋은 인연을 만난다. 그런 얘기가 이제 그 불교에서 많이 하는데 그게 인연이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운명은 뭡니까, 운명? 운명은 처음부터 이렇게 만나게 무언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예? 예, 확정돼 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게 돼 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이제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학에서는 그걸 이제 결정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결정론. 내 운명이라는 게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서 그대로 나는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 마지막에 이제 우연이라는 게 있죠. 우연은 그러니까 뭐 100년 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 운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만난 거다. 셋 중에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어떤 관계예요? 우연입니까?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재미있는 얘기를. 2차 대전을 성공으로 이끈 유명한 분이 있죠. 영국의 처칠입니다. 처칠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처칠이 본래 귀족 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부는 지독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아주 못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꼴찌 하나 아니면 꼴찌에서 앞에서 몇 번째 이렇게밖에 성적이 안 됐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육군 사관학교를 갔어요? 영국에? 귀족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지만 영국은 귀족들이 다 군대에 가. 또 전쟁이 나면 귀족들이 서로 먼저 가려고 그래요. 또 우리처럼 뭐 후방에 편히 살라 온 게 아니라 전방에 가요. 그래서 귀족들이 영국에서는 대접을 받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대접을 받을 텐데 우리나라는 뭐 계급만 조금 뭐 한등 하면 자식들 안 보내려고 그러고. 그렇죠? 뭐 조금만 내세가 잘 살면 뭐 돈이라도 써서 안 보내려고 그러고. 그게 아주 거꾸로예요. 그래서 처칠은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갔거든요. 그 사람이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가 싸웠어요. 일전에 가서 막 총을 들고 싸웠거든요. 그 대위 시절에. 귀족 출신인데. 그래가지고 재밌는 얘기가 그 사람 자서전에 보면 나와요. 이 전쟁에서 막 포를 막 쏘아대고 오는데 자기가 있는 호, 이렇게 파고 들어간 데를 호라고 그러잖아요. 호 속에 막 포탄이 막 연속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는 꼼짝없이 죽을 것 같아서 기어가지고 옆에 호로 옮겼어요.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계속 쏟아졌는데 아까 거기 자기 있던데 거기다 깜박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이 파이프, 담배 파이프 유명하죠. 저처럼 파이프를 물고 살아요. 그냥
그 총을 쏘면서도 그 파이프를 물고 쏘는 사람이에요. 아까 있던 호, 거기서 담배 파이프를 물고 총을 쏘다가 깜박 파이프를 놓고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포탄을 피해서 온다고. 와서 생각하니까 파이프를 거기다 놓고 왔거든. 그래서 포탄이 막 쏟아지는데 거기로 기어이 간 거예요. 파이프 찾으러. 그렇게 파이프를 사랑해요. 이쪽에 오는 틈에 이쪽에 쏟아지는 포탄이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에 막 쏟아진 거예요. 이쪽 사람 다 죽고 처칠은 살았어요. 네. 그 파이프 때문에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론 짓기를 사람이 뭐 운명이다, 인연이다, 뭐라고 그러는데 우연,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연이다. 무슨 담배 파이프를 찾으라고 그런 운명이 어디가 있느냐. 우연히 하도 포탄이 저쪽으로 쏟아져 갔다가 찾으러 온 사이에 또 저리 옮겨가고 그게 우연이지 무슨 운명이고 그것이 뭐 인연이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저거 어떤 인연이에요? 우연의 어쨌든지 여러분하고 저거는 뭐 인연이라고 해도 좋고 우연이라고 해도 좋고 아주 잘 만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몰라도. 네,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제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내가 이런 얘기도 하고 늙음하게 그래서 행복한 시간입니다. 13페이지 얘기를 합시다. 새 감면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 개념을 혼동하는 수가 있는데 비과세라는 얘기가 또 나오죠. 비과세. 그럼 비과세는 뭐고 새 감면은 뭐냐? 그 개념은 이렇습니다.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과세 안 한다. 그러면 세 면제는 또 뭡니까? 그것도 세금 안 먹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세법 체계상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아예 과세 대상에서부터 빼버린다. 아예 대상이 아니다. 이게 비과세예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것은 1주택 1세대. 한 세대가 한 주택만 가진 것은 세금 면제예요? 비과세예요? 비과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신고도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신고라고 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더 있기 때문에 신고한 거지 처음부터 과세 대상이다 하는 것은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나중에 당신 1주택이 맞느냐 물어보면 어때요? 맞다고 하는 거 입증만 하면 되지 신고 안 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주거나 과태를 매기는 일 없어요. 처음부터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 감면, 면제 또는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과세 대상은 되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을 당신은 구비하고 있으니까 세금의 일부를 빼주거나 전부를 빼준다. 그런 게 이제 세액 감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액 감면은 세금까지는 다 계산해가지고 세금이 얼마 나왔는데 이 중에 얼마를 봐주겠다. 이게 감면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신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과세 대상이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고 다만 신고를 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이 중에 얼마를 빼달라. 이게 감면이거든요. 그 점에서 다릅니다. 근데 이제 가끔 질문을 많이 해요. 가령 1세대 1주택이니까 당신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러면 세무서에 안 내도 된다고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이 물어요. 근데 이게 감면이 아니고 비과세이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세무공무원이 시비를 하면 그때 가서 1주택이라는 거 입증만 하면 돼요. 신고 안 했다는 이유로 무슨 과태료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점에서 개념을 구분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보는 건 지금부터 감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면에 해당되는 것은 설사 세금을 안 내더라도 신고는 다 해야 돼요. 세무서에다.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하고 제일 많이 공부했던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장기임대주택은 세금 안 낸다더라. 그래가지고 신고도 안 하면 어때요? 신고 안 한 가산세를 내야 돼요. 그게 신고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일반 임대주택주는 5년 이상 임대기간이 돼야 되고
당초에는 이게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규정이 생긴 지가 오래돼요. 5년 이상 임대해야 되고, 또 넘어갑시다. 또는 10년 이상 임대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감면이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면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거, 또 하나는 건설임대주택. 요전에 그 용어 해설한 것 전부 나눠드렸죠. 거기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 임대를 하면 임대 개시가 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0일 이 기간 중에 신축한 거, 또는 두 번째로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 감면은 세금까지 다 자기가 계산해서 전체 산출세액이 얼마인데 이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하니까 얼마 빼달라,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그러니까 크게 나누니까 어떻게 나눴어요? 하나는 건설임대주택이고 하나는 매입임대주택. 하나는 건설한 거고 하나는 산 거고. 어쨌든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 이것도 역시 5년 이상입니다. 이것은 또 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임대를 개시한 국민주택 규모다.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해야 된다. 이 경우는 100%까지도 면제해 준다. 그러니까 50% 면제해 주는 것도 있고 100% 면제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데, 요 뒤에도 비슷비슷한 것이 수없이 나와요. 뭐 이것도 똑같고 저것도 똑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요전에도 잠깐 얘기다시피 이걸 수차례 개정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건데 또 오고 비슷한 건데 또 오고 비슷한 건데 또 오고 자꾸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감면을 영구히 감면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만 감면해 주거든요. 그 기간 넘으면 조금 있다가 또 새로 만들어서 또 하고, 또 가령 뭐 조금 있다가 또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이번엔 신축임대주택, 신축임대주택. 신축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는 국민주택이어야 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주택은 몇 평? 85제곱미터. 평수로 25평 이하의 주택만 이런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1호 이상, 전에는 뭐 3호 이상이라 5호 이상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낮춰서 한 채만 임대를 해도 5년 이상 하면은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여기 보면 또 감면한다고 안 하고 면제해 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까 제목은 감면인데 여기는 면제죠. 면제는 100% 다 빼준 것이 면제고, 감면은 일부 빼준 거 감면, 이렇게 또 구분합니다. 이게 용어 개념에 따라서 내용이 상당히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건설임대주택은 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이 사이에 신축한 걸 말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두 번째로 매입임대주택은 99년 8월 20일 이후 임대를 개시하고 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한 주택과 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을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한다. 요전에 그 용어 해설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 똑같은 게 또 나오죠. 제목이 똑같죠. 여기는 미분양. 아까는 신축임대죠. 신축주택이고. 세 번째, 미분양주택.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아파트 지어놓고 하도 안 팔리고 하면 또 세금 감면해준다 하면 또 가서 사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분양주택 감면을 여러 차례 나눠서 했는데 지금부터 보시면 내용은 안 썼어요. 뭐 다 똑같으니까.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98조에 있는 건데 넘어갑시다. 15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네 번째도 미분양주택, 다섯 번째는 지방 미분양주택, 수도권 밖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수도권 밖에 미분양주택. 여섯 번째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이게 수없이 이렇게. 일곱 번째도 미분양주택.
8번 준공후 미분양주택, 9번 신축주택 양도, 10번도 신축주택 양도, 11번 신축주택. 왜냐하면 아까 얘기다시피 여러 차례 했어요. 여러 차례. 가령 이번 가령 2년 기간을 설정해놔가지고 이 2년 내에 산 사람은 팔 때 세금 면제해준다. 이랬다가 그 2년 지났는데 아직도 아파트 이게 잘 안 팔리고 경기가 안 풀리면 또 2년 설정해가지고 또 이 2년 내에 사간 사람은 또 팔 때 또 면제해준다. 이렇게 수차례 등교해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마지막에 12번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그 감면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임대사업자로 시군구에 등록해야 된다. 요전에 그 얘기 많이 했죠. 시군구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에는 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근데 이걸 혼동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은 세무서에만 하고 어떤 분은 시군구에만 하고 두 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질문이 많아서 내가 국세청에 질문을 했더니, 그러면 하나는 먼저 오고 하나는 나중에 했다. 그러면 아까 5년 이상 임대하라 그랬는데 어디서부터 5년이냐? 나중에 한 것부터 5년이다. 그러니까 먼저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 개만 했는데 그거 등록한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나머지 한 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머지 한 개를 해야 그때부터 기산해서 또 5년이 지나야 임대인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이 이것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도 이거 잘 몰랐던 게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강의하면서 봤는데, 각 호마다 1호, 2호 쭉 이렇게 매겨놨잖아요. 각 호마다 다 임대차 계약이 돼야 된다. 만일에 3개월 이상 비어있으면 임대주택 감면을 안 해준다. 3개월 이상. 그것도 3개월 이상 비어있을 수가 있잖아요. 흔히. 요새 강남 뭐 안 나가서 뭐 야단이던데. 이런 것도 무리한 지금 규정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세대 주택에 포함됩니까? 다세대는 완전히 별개니까 단독주택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세대는. 다세대는 각자 자기 것이 단독주택에 똑같이 보고,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한 주택으로 본다고 또 규정은 되어 있어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그 전체가 한 주택으로 봐요. 그런데 이렇게 정작 감면할 때는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라도 세안 주면 크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전화를 했어요, 국세청에. 그게 맞느냐?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살아요. 다가구니까 여러 호수가 있으니까 그 중에 가령 5번째 호를 내가 산다.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인정 안 해줘요. 그것도 호수로 쳐요, 또. 주택 수 계산할 때도 호수로 쳐고. 예? 예, 그래서 이게 다가구 주택이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 해석들을 보면 전부 다 정부의 유리하게만 다 해석해 놨단 말이죠. 놀부 계산, 쉽게 놀부 계산으로 전부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시군구에 그 임대 등록하는 거, 그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한테 들어서 알아요. 등록을 갔더니 안 해주더라고요. 왜 안 해주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살고 있는데 임대한 거 아니지 않느냐. 임대주택 등록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비어있으니까 그것도 안 해준다. 그러면 한없이 안 해줄 거냐. 3개월 이상 비어있으면 안 해준다. 거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못한다고 분이 요전에 저한테 많이 물었어요. 등록을 안 받아준다. 이런 것도 좀 쉬워.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 시정해 노력해야 되는데. 아니, 세금 안 나가면 비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 말이죠. 그렇게 우스워요. 하여튼 이런 것이 지금 신축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지 얘기인데요. 주택이 아니고.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작용이란 게 뭐냐면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먼 데다 사놓은 것은 안 해줘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요새는 농사를 옛날식으로 짓는 게 아니고 요새는 과학적으로 짓고 기계로 짓잖아요. 나는 논에 한번 들어간 일도 없어요. 작용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그 이제 해석상의 문제인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해줘요. 왜냐하면 요새는 이제 경영도 다 현대식 경영 방식을 택해서 나는 논에 안 들어가고 내가 계산해가지고 내 돈으로 비료 사다 주고 농약 사다 주고 인부 사고 해서 하면 내가 꼭 논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들어갔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안 들어갔으니까 경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규정을 만들었느냐 하면, 이제 나중에 시비가 많으니까 처음에는 그러면 전부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1년 내내. 그렇죠? 나도 같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최소한 그러면 2분의 1은 나도 같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고쳤어요. 그러면 내가 그 농사를 지어서 벼를 훑을 때까지 내가 2분의 1 들어갔는지 얼마 들어갔는지 나 자신도 모르잖아요. 어떤 날은 가서 일하고 어떤 날은 안 했는데 어디가 2분의 1 농사 짓고 우리 앉아요. 이렇게 애매한 규정들을 모두 해놨어요. 실제 내가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게 걸려서 그 세무서에 가서 시비를 한 일이 있어요. 그 심사위원회라는 걸 합니다. 위원회를 하는데 이제 내가 대리로 참석을 해가지고 2분의 1 들어갔다. 그러니까 나들 입증을 하는 거 2분의 1 들어갔는지. 그러면 과세어는 당신들이 입증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분명히 가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애매한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 책상 앞에서 맨날 이 연필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줄여준다는 것이 2분의 1. 얼마 해야 2분의 1을 한 거예요? 얼마? 그러면 다른 인부들이 열흘 있으면 나도 5일 가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면석이를 하더라고, 면석이. 시골에. 여러분 면석이 다 알죠? 면석이들은 다 자기 집에서 농사 지으면서 면사무소 다니잖아요. 그런데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 당신 면 직원인데 어떻게 당신 농사를 지어? 이래가지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재미있는 것이 한전에 다니는, 한전에. 한전에 다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농사 지었다고는 입증을 어떻게 했느냐? 한전에 나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하루 가서 일하고 하루는 쉽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 가서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인정 안 해줘요, 또 그것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가령 면석이를 했다든지 한전에 가서 일을 했으면 거기서 받은 소득이, 월급이 1년에 3,600만 원 이상 된 사람은 농사 안 지었다고 보고, 그것도 안 되면 농사 지었다고 봐주자. 또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월급 많이 받은 사람은 농사 지었다고 하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요새 월급쟁이 다 3,000만 원 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참 많은 게 이게 농지입니다, 지금. 근데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것이 농지뿐 아니고, 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어민들도 자기 고기 잡는데 필요한 땅도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뭣도 놓고 뭐 거기다가.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정할 때 어민들도 이 범주에다 집어넣습니다. 어민들도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필요한 땅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있었다면 농사 짓는 거 같이 봐주자. 이런 게 이번에 새로 들어갔어요. 또 하나는 이제 산을 가지고 있어요. 시골에 산. 산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넣어주자. 새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저 농사 짓느냐 안 짓느냐는 이제 그런 거가 판별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뭐 거리에서 지어야만 자경이 스스로 지었다고 보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얼마 거리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뭐 조금 인정해주다 점점 늘렸어요. 왜냐하면 교통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심리거리를 가려면 1시간 갔는데 농사지로. 요새는 심리 가면 5분, 10분이면 가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도 차로 많이 다녀요. 그래서 요새 늘려준 것이 30km. 30km인데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령 광주군에 삽니다. 여기. 내가 가령 지금은 광주시 되었죠. 광주시 무슨 면에 살죠? 광주군에 살면 광주군하고 접경을 한 군이 또 있죠. 여기 같으면 양평 모두 그런데 경계를 이렇게 대고 그까지는 다 봐줘요. 자기 사는 군뿐만 아니고 거기하고 접경을 이루고 있는 데까지는 봐줘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 지도를 펴놓고 말이죠. 지도를 펴놓고 내가 여기 사는 데인데 이 군이 아니고 이쪽 군이에요. 이쪽 군까지 봐준다. 근데 문제는 30km까지만 봐준다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30km를 재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를 놓고. 그러면 그 농사지로 다니려면 길을 따서 이렇게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게 30km냐 아니면 잣대로 쭉 꺼서 30km. 그것도 옛날에 문제로 삼다가 지금은 직선거리로 해준다. 그러면 꽤 한 4, 50km까지도 봐준다. 충분히 농사 짓잖아요. 옛날에 뭐 오리 가서 진 것보다 더 빠르죠. 요새는 교통이 좋으니까. 이런 문제가 많았던 게 이게 지금 저 자격 농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재 제가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감면이 있죠. 우리가 쭉 훑어봤죠. 지금 열 몇 가지가 있죠. 그러면 열 몇 가지의 감면을 쭉 다 따져보니까 세금 하나도 낼 거 없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감면이 뭐 1,000만 원, 여기에 해당되는 감면이 1,0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낼 게 없어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서 한도를 정했어요. 여기 지금 안 써졌습니다. 1년 동안에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억이 넘으면 1억까지만 해준다. 그러니까 좀 큰 건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감면받은 세액을 전부 계산할 때 1억 5천이다. 1억만 해주고 나머지 5천은 안 해줘요. 1억 넘는 것은 감면을 못 받습니다. 한도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금년만 따지면 그런데 내가 금년도 팔고 내년도 팔고 여러 해 나눠서 팔았다. 5년 동안에. 5년 동안에 합친 것은 2억까지 봐준다. 그러니까 1년 것만 따질 때는 1억이 한도고 5년 것 따져봐서는 2억까지도 봐준다. 3억인데 이게 보니까 이번에 2억으로 고쳤더라고요. 예, 감면 한도를 줄였어요. 아, 여기 그렇게 해놨죠. 예, 줄였어요. 작년 교재를 내가 그래서. 아, 이런 것이 재미있는 세법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9번이라고 나와 있죠. 감면하고 다른 비과세. 비과세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비과세는 아예 신고도 할 필요 없다.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다. 첫 번째가 이제 1세대 1주택입니다. 이게 제일 복잡해요. 양도소득세 중에 제일 복잡한 게 1세대 1주택입니다, 이게. 저도 다 몰라요. 어떻게 복잡하게 했는지.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있는 것은 이렇게 논리를 찾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논리를 찾아가면 되는데, 논리가 없어요. 그때 정책에 따라서 해줬다, 안 해줬다, 자꾸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보유 기간은 배우자와 본인이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2년 이상 보유한다는 거. 그게 없어졌다 또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주택수 계산. 주택수 계산할 때는 배우자와 본인 보유주택을 합산해서 주택수를 계산한다. 보유기간 계산도 합산하고 주택수 계산할 때도 합산합니다. 그런데 장기보유 공제와 세율 적용을 할 때는 부부가 각각 따로 계산한다. 부부가 따로. 그러니까 세금 자체는 부부가 따로 내는 거예요. 공동으로서 가지고 있으면. 세금은 따로 내요. 납세자가 다릅니다. 다만 이런 경우만 특히 합쳐서 그러니까 불리한 건 합쳐버렸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18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미등기 주택이나 고가주택은 안 된다. 어떤 것이 고가주택이냐는 거 여기 안 썼습니다만 하여튼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미등기 고가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예. 9억 이상. 아니, 근데 여러 가지로 규정했죠. 금액만 규정한 게 아니고 무슨 면적도 규정하고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 땅은 건물 면적의 5배까지만 인정한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건물 하나 지어놓고 땅 전부 넓은 땅을 다 인정해 줄 수 없으니까 5배. 또는 10배 그런데 지방에는 10배. 10배까지 시골에. 양도 전 대체 취득한 경우. 내가 팔기 전에 집을 먼저 샀어요. 그러니까 2주택이 돼버리죠. 그 경우에 먼저 가지고 있던 집을 3년 내에 팔면
내나 2주택이었더라도 1주택으로 봐준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반드시 먼저 가지고 있던 걸 먼저 팔아야지 나중에 산 걸 먼저 팔면 혜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안 팔려요. 그러니까 먼저 샀어요. 안 팔리니까. 그러면 먼저 가지고 있던 거 팔려고 해서 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만 봐주는 거지. 나중에 산 걸 먼저 팔면 과세한다. 그 다음에 동거 봉양, 부모 봉양하려고 또는 혼인하기 때문에 2주택이 됐다. 가령 부모하고 합가하기 때문에 부모 한 채, 나 한 채 했던 것이 합쳐버리니까 1세대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5년 내에 팔면 된다. 그런데 혼인한 경우에는 5년 내에 어떤 거 팔아야 돼요? 아무것도 팔아도 되죠. 배우자가 동등하니까. 조합원 입주권 아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도 1주택으로 본다. 귀농주택 요거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한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규정이 많은지. 그러니까 요새 귀농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시골로 되돌아가는 사람들. 그 되돌아가기 위해서 거기다도 또 하나 사고 서울집은 나중에 팔았어요. 이거 봐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농주택 반대로 시골에서 서울로 오는 사람들, 시골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사람들. 이때도 먼저 있던 데서 가지고 있던 집은 팔고 오면 과세를 안 한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주택. 아버지가 갔던 걸 내가 상속받아서 2개가 됐다. 이럴 때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과세를 안 해요. 팔아도. 근데 상속받은 주택은 그러면 어떠냐? 그건 과세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보통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받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부모가 주어서 내가 2주택이 됐는데 그거 왜 과세하느냐? 그 대신 자기 걸 1주택으로 봐주잖아요.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걸. 그 다음에 9번이라고 다가구 주택에 대한 특징. 다가구 주택을 주택 하나로 본다. 누누이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농어촌 주택. 이게 말이죠. 요 밑에 보면 고향주택이라고 하는 게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전에 없던 게 생겼어요. 이번에 생긴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생겼어요. 농어촌 주택의 취득 기간이 2003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18년이니까.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1주택으로 봐준다. 근데 다만 3년 되기 전에 팔았다. 먼저 있던 걸. 그러면 할 거냐? 그때도 3년 아직 진행 중일 때도 봐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 농촌 새로 산 걸 3년 살아라. 3년 채워야 된다. 못 채우면 어떠냐? 세금 감면해 준 거 다시 내놔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3년 채우기 전에도 봐주기는 봐준데 그 대신 3년은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농촌에 한번 갔으면 3년은 거기서 살아라. 그런 얘기죠. 지금 농촌에 인구 유입하려고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은 그러면 어떤 것을 농어촌 주택이라고 그러냐면 대지주택이 주택 대지가 660제곱미터. 그러면 얼마? 300평이죠? 200평. 200평이야. 200평 못 되는 거. 주택 가액으로 치면 2억 원 못 되는 거. 한옥은 또 4억까지 봐줘요. 요새 한옥 작년이니까 그러면. 소재지는 읍면동에 있는 것만 봐줍니다. 수도권 벗어나고 대도시 벗어나더라도 읍면동에 있는 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도시라 하더라도 요새는 대도시를 막 확장해서 다 무슨 시 해버리니까 대도시라 하더라도 대도시 내에 있는 읍면동은 역시 여기 있는 읍면동으로 취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해서 시가지를 벗어난 그런 데는 읍면동으로 역시 취급해 준다. 그 다음에 11번째 고향주택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고향주택. 이것은 지금 고향세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 국회에서 아직 통과 안 됐죠. 고향세. 일본에서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도 지금 농촌에 사람이 비어가지고 일본 농촌이 피폐해졌거든요. 그래서 고향세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더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사는 데다 내는 주민세를
고향에다 내고 싶은 사람은 고향에다 내라. 선택해서. 그러니까 고향을 아끼는 사람들이 여기 사는 데다 안 내고 고향으로 주민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 그렇게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이 재정이 빈약한 데서 이 서울 사람들이 막 주민세를 보내오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하자고 국회에서 얘기됐는데 아직 통과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고, 고향세는 아니고, 고향주택도 감면을 해준다. 취득 기간은 역시 이것도 2020년까지입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고향에서 10년 이상 가족하고 같이 주민등록을 하고 10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두 가지 요건. 주민등록도 가족하고 같이 거기다 해야 되고 실제 사는 것도 10년 이상 살아야 된다. 여기도 역시 소재지 읍면동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그 시골에도 도시지역은 안 된다. 그리고 3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방금 얘기한 얘기 맞습니다. 3년 내에 팔아도 봐주기는 봐주는데 나중에 3년을 채워야 된다. 거기 사는 기간을. 그러면 취득 전 일반주택 양도는 1전에 1주택으로 다 봐서 세금 안 매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설명은 약했습니다. 농지를 교환 분합하는 거, 이거 비과세입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가면 흔히 이런 거 있죠. 내 땅 우리 집 가까우니까 내가 하고 당신 땅 저쪽에 당신이 가까우니까 서로 바꾸자. 교환, 분합 이런 것은 양도로 안 본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아서 불가피하게 처분을 했다. 이런 것은 과세를 안 한다. 그 다음에 10번 2월 과세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2월 과세는 글자 그대로 과세를 하는 게 마땅한데, 과세를 해야 마땅한데 그 과세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엄격히 따지면 비과세가 아니죠. 당장만 안 매긴다는 거지 나중에 어느 땐가는 매기겠다. 이게 2월 과세입니다. 2월 과세. 그럼 어떤 경우에 이렇게 2월 과세를 해주느냐.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알고 싶으면 지금 내가 임대하는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는데 지금 개인 소유일 거예요. 개인 소유. 근데 이것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다 이런 질문 많이 와요. 오전에도 누가 전화했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자꾸 얘기를 하는 모양이야. 그 법인으로 전환하면 나중에 상속세 혜택이 있다더라 이렇게 자꾸 하니까 법인으로 전환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개인이 소유, 지금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개인 소유로 있는 부동산을 뭘로 바꿔요? 법인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꼭 주식회사는 아니라도 법인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실제로 주인은 뭐 같죠. 실질적으로 주인 행세하는 건 같은데 법률상으로는 이것은 개인이 주인이고 이것은 누가 주인이에요? 법인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나 주인은 법인으로 전환, 나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사라든가 대표라든가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이사는 법률상으로 말하자면 이 법인의 종업원이에요. 대표에서 아무리 사장이라도 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법인의 종업원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을 타잖아요. 법인에서. 그렇죠?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을 타는 종업원이에요. 법률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는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여튼 법률상으로는 그런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인이 법인이란 말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이 사람은 자기 개인이 소유권이 없어져 버렸죠. 법인께 되어버렸죠. 이것을 지금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환했다. 바꿔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에서 자꾸 법인을 설립할 걸 장려합니다. 법인으로 설립할 걸 자꾸 장려해요. 정부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규정이 없으면 내 부동산을 법인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러면 세금을 지금 안 매길 테니까 법인으로 바꾸시오, 전환해 주요. 이런 것을 여기다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다시피 그러면 2월 과세, 다음 연도로 2월에서 넘겨서 과세한다 그랬는데 어느 때 과세합니까? 법인이 팔면 그때 과세하는 법인이 팔면 그 부동산을. 법인이 계속 안 팔고 법인으로 있다 그러면 계속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안 내요. 10년만 지났는데. 아니죠. 10년 훨씬 지나도 다 매길 수 있죠. 여기서 법인이 판 시점에 세금을 매기라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이걸 많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내가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거하고 법인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때 무슨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는? 주식으로 갖게 된단 말이야. 이 내가 가지고 있던 개인 재산, 이 재산 가액만큼 이 법인의 주식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판다는 얘기는 이 법인이 부동산을 직접 팔 수도 있고 이 주식을 팔 수도 있고 두 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언젠가는 세상 떠나니까 그렇죠? 그 종국적으로는 우리는 항시 상속세까지 생각해라.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상속세까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양도소득세만 절약해봤자 나중에 상속세에 가서 왕창 물면 절약감이 효과가 없죠.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 방정식 풀 때 처음부터 3차 방정식 못 풀잖아요. 어떻게 해요? 1차 방정식 풀고 그게 풀어져야 2차 방정식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절세 하지만은 마지막 방정식은 뭐예요? 상속세. 상속세에서 많이 물어보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이제 그걸 생각해야 돼요. 상속세까지. 요새 이런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어떤 분한테는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더 하고 어떤 분한테는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람 사정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이걸 많이 물어요. 미안하지만 곧 돌아가시게 분들이 이거 물어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 상속세 내려고 하니까 계산해보니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안 내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만일에 법인으로 전환해버렸어요. 자기가 부동산.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속세 안 냅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요, 안 내요? 법인 건데 개인 거에 아니고 돌아가신 분 거에 아니에요. 법인 거지. 근데 이 주식을 상속세로서 냅니다. 주식을. 주식가액을. 자기가 가진 주식가액을 평가해서 상속세로 내요. 그러니까 개인 재산을 평가해서 낼 걸 주식을 평가해서 내요. 주식을. 그래서 이렇게 전환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했냐면 개인으로 있을 때 이게 10억이다. 그러면 반드시 10억 원어치가 이 사람 몫으로 주식이 가야 돼요. 그러면 똑같죠. 그러면 개인으로 상속세 내나 주식으로 상속세는 똑같죠. 근데 저는 이제 왜 어떤 사람한테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면 이렇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환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물 출자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물 출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현물을 그대로 이 법인에게 출자하는 거예요. 현물 출자. 그런데 문제는 현물 출자를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법원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법원이. 왜냐하면 우리가 법인의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억이면 1억 현금을 딱 내놔야 그게 자본금이 되죠. 근데 돈을 내놓은 게 아니고 부동산을 내놨기 때문에 이게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현물 출자를 결정하는데 이 현물 출자액을 결정할 때 판사가 감정사한테 감정을 시켜가지고 이거 얼마짜리인가 감정해와라. 감정료 주고 그러면 그 감정 가액에 따라서 현물 출자액을 결정을 합니다. 소위 자본금 결정을
자본금 결정을 판사가 해요. 그러면 이 자본금만큼 주식을 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개인이 가지고 있던 건물을 현물 출자한다. 그 판사가 그러면 이 자본금을 10억으로 봐라. 이렇게 결정해주면 10억 원어치 주식이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 주식을 평가해서 상속세를 낸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걸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면 돼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포괄양도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포괄양도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개인으로 가지고 있던 내 부동산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보면 뭐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부채 중에 대표적인 것은 보증금 받아놓은 거 이런 거 이런 자산이나 부채를 글자 그대로 포괄적으로 빼지 말고 포괄적으로 다 판매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 같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거 아니고 두 사람 간에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는데 이 건물만 매매한다든지 토지만 매매는 이렇게는 안 되고 지금 이 개인의 장부 보니까 이렇게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다. 이것이 한 푼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이게 포괄양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법인으로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정을 해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포괄양도를 할 때 양도 가액을 그러면 나는 싼 기준시가로 그러면 포괄양도 해버리면 어떠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당사자 간에. 기준시가로. 그러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현물 출자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반드시 감정을 해서 법원이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불리한 것은 무엇 때문에 불리하느냐면 기준시가로 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법원이 감정사를 시켜서 감정을 해버리니까 이게 20억이라고 감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주식가액이 내나 20억짜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속세를 물려면 어떤 게 유리해요? 차라리 이게 낫죠. 기준시가로 만약에 포괄양도가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시가가 다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사람들이 그냥 요새 그 유행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2월 과세 받아라. 그러면 상속세 아주 적게 낸다더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손해나요. 잘못하면. 그래서 아까 얘기다시피 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걸 상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미안해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제 속으로만 저 양반 곧 돌아가실 텐데 곧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법원에서 감정해서 시켜놓은 감정 가격이 그대로 주식 가격이 돼가지고 이 주식 가격이 그대로 상속재산 가격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자신 분들은 아무 실익이 없더라고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깊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서로 얘기해서 입에서 입으로 건너가면서 이게 상속세 적게 낸다더라고. 또 돌려라 막. 그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건 번잡하고 또 판사가 다 결정해주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불리하니까 그냥 기준시가로 우리는 팔고 산 걸로 하겠다. 법인하고 개인하고. 그러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문제는 혹시 세무서에서 기준시가가 이거 너무 싸네 시가에 비해서 세무서에서 한번 감정해볼까 이렇게 덤빌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못해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근데 아직 그렇게 한 사례는 거의 없어요. 아직 그렇게 한 사례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양도소득세 상속증여 배울 때 아파트 같은 거 옆집 가격을 여기다 막 나한테 적용하고 그러죠. 증여세 매길 때. 그런 거 많이 봤죠.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생기면 어떠냐 하는데 단독 건물 같은 것은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 비교해서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넘겨도 사실은 돼요. 넘겨도 되는데 이제 걱정이 그러면 여기는 판사 감정 높이는 걸 피해서 나 그냥 기준시가로 이렇게 법인한테 준 걸로 했는데 세무서에서 혹시 이거 너무 싸다 해가지고 감정해보면 어떠냐. 이게 좀 두려워서 이걸 잘 못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상속세 편에서 검토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만일에 법인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내가 팔 때도 역시 법인한테 판다. 그럴 수가 있죠. 팔 때도 법인한테 팔아요. 그래서 요전에도 어떤 분이 상담을 해서 그 법인한테 팔 때 이 건물 얼마 이렇게 해서 팔지 말고 주식으로 팔아라. 주식으로. 이 회사의 주식 100%를 넘겨줘. 그러면 이 사람이 100% 주주가 될 거 아닙니까? 새 법인의 주주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주주 마음대로니까 그러면 자기가 뭐 회사 이름도 고치고 싶으면 고치고 임원도 뭐 다 새로 뽑고 싶으면 뽑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때부터. 주식으로 100% 팔아라.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만일에 이 새로 이 건물을 사는 사람도 어차피 법인으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장래.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식으로 100% 사서 네 법인으로 만들어라. 이게 제일 좋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어떤 분 것은 그래서 했더니 말이죠. 딴 데서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건 생각을 못 했어요. 주식으로 파는 걸. 주식으로 판다고 계산하니까 딴 데서 계산하는 거고 제가 계산한 거고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90억이 차이가 나요. 90억이. 90억 아파트 아니 큰 건물 사고 나면 90억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유명한 세무사 찾아가야 돼요. 간다는 것 같지만은 주식으로 파는 걸 생각을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사는 사람이 나는 주식으로 사는 거 싫다. 그냥 부동산만 이렇게 떼어서 사겠다 하면 할 수 없고. 그러나 어차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이거 사면 법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법인에 주식을 사버리면 이게 자기 회사 될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월 과세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다시피 지금 이렇게 넘어갈 때는 과세를 안 한다고 그랬죠? 2월 한다고 그랬죠? 그럼 과세를 어느 때 한다고 그랬어요? 법인이 팔 때 비로소 과세한다고 그랬죠? 이제 요거 설명을 좀 하고. 이제 법인이 팝니다. 이때 과세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제일 처음에 살 때는 이때인데 내가 이 건물을 살 때는 이때인데 쭉 가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단 말이죠. 그리고 쭉 법인이 있다가 이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법인으로 전환할 때 본래는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세금 안 매긴다고 그랬죠. 쭉 넘겨줬어요. 그러고 있다가 요때 와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맨 먼저 샀을 때, 개인이 샀을 때부터 법인이 팔 때까지 이 장시간 동안에 불어났을 거 아닙니까? 차익이. 그런데 이때는 개인이었고, 이때는 법인이었단 말이죠. 이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법인세고 소득세고 틀린데.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기간을 따져가지고 개인으로 가지고 있던 기간, 법인 되기 전에 이 개인으로 가지고 있던 것은 우리가 배우는 양도소득세로 매기고 계산을 하고 법인이 된 뒤에 여기서부터 이 기간에 늘어난 것은 법인세로 먹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먹여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과세만 당장 안 했지 개인으로 가지고 있던 기간은 개인으로 다 세금 매기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로. 이것도 또 생각해 볼 일이에요. 꼭 이게 절세가 되느냐 하는 것도. 그렇죠? 어차피 기인이 다 매기는데. 법인이 다 팔기 전에는 이거 다 매기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안 매기려면 법인을 앞으로 하고 싶은 사람한테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식으로 팔아서 몽땅 내기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법인은 이게 판 게 아니죠. 주식으로 판 것은. 이렇게 해서 계속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강남의 큰 건물들 보니까 다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몇 분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강남에 이제 빌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70대 아니면 80대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나깨나 걱정이 지금 요 상속세 이 자식들한테 어떻게 나눠줄까 이게 걱정이에요. 전부 다.
왜냐하면 이제 70년대 초에 이렇게 강남이란 도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젊었을 때 사신 분들이 지금 다 돌아가실 나이가 딱 돼가지고 전부 이거 걱정해요. 그래서 이걸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아까 얘기다시피 현물 출자 이런 방식이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더먹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다시피 평가에서 높여놓으면 주식가액도 따라서 올라가 버렸는데 주식으로 상속세 내야 되잖아요. 근데 차마 내가 그 어르신 금방 돌아가시면 이거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못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세를 이어오른다, 다음으로 넘긴다 이런 게 2월 과세입니다. 요새 많이 물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필요하면 이걸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각자 사정이 조금 다르니까 이거 상당히 합법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어떤 방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은 조금씩 달라져요. 경우마다 조금씩. 그래서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양도소득세 얘기를 전부 마쳤습니다. 요 다음에 또 시간이 3월 이달 말까지는 강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요 다음에는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것을 이제 어떤 표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전에 한번 그 내가 카피탈 해드린 분이 있는데 여기 전에 나오신 분들은 그걸 한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대에 따른 그 종합소득세 얘기 또 하루 하고 또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얘기하고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제 강의를 전부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